건설하고 코로나 팬데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일상생활하는 게 있죠. 이 건물, 이 전기, 도로, 통신 모든 게 건설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19시간은 실내 공간에 있고 5시간이 외부에 돌아다니는 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만큼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건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어떤 식으로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에 20세기, 21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4차 산업혁명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 지구온난화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게 어느 순간에 뭐가 나타나나 뭐 VR이니 AR이니 AI니 빅데이터니 우리가 지금은 익숙한데 실생활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나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중단 없는 계속 지속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오늘 주택 부동산 문제와 관계되니까 우선은 비포 코로나하고 현재 모습하고 앞으로 미래 모습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집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주거 공간, 가족 공간으로만 인식했는데 이게 놀이 공간, 개인 공간, 건물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집의 형태가 우리는 소형 주택을 하는데 이제 놀이 공간하고 건물 공간이 합해지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를 해결한다. 이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형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중대형 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업무용 공간도 보면 이제 재택 근무가 일상화 될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무공간,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되는 시장 변화는 주택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게 뜰 때고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임대형 주택, 임대형 주택도 그렇고 사무 공간이 늘어날 것 같고 오피스 빌딩은 아마 신축 시장은 좀 당분간 침체되지 않을까. 건설 쪽에서 보면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을 하려면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너무 복잡해요. 설계자 따로 있고 시공자 따로 있고 시공자도 보면 여러 개 섹터별로 자재 공정별로 나눠져 있고 이게 파편화된 게 앞으로 통합화될 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일 목적의 이 시설물이 다목적으로 바뀔 거다. 같은 공간인데 목적이 다양한 용도로 바뀌게 될 거다. 뭐 당연히 하드웨어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바뀔 테고 하루 근무 시간 아까 코로나 팬데믹이 미친 영향 중에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체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일일 8시간 근무제는 바뀌지 않지만 근무 시간대를 어떤 시간대에 선택할 거냐 이게 시간 선택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습식공사였습니다. 물이 필요했죠. 레미콘트력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립식 건물 형태로 바뀔 거다. 그리고 도면이나 시방서 이게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가상 공간이 탄생하게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재도 보면 계속 바다 모래를 아니면 모래를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써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3D 프린팅에 원자재를 쓸까요? 아닙니다. 인공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자재가 활용하는 폭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 현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이게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환경 변화가 건설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장과 산업, 수요자 요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의 역할도 이제는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재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제와 반복, 계속 아파트도 계속 같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교량도 계속 같은 교량을 지어야 되나, 같은 유형의 아닐 거라는 거죠. 뭔가 독특한 상당히 차별성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술도 보면 제가 원래 전공을 했던 게 내진 해석입니다. 이 내진 해석 하나로면 제가 충분히 시장에서 말하자면 일거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진 기술 하나만 갖고는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말하자면 다른 기술하고 패키지화 형태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결국 건설 역할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와야 하지 않냐. 수요자 관점을 보면 산업을 선도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사업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을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건설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단계까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공급자 역할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반성할 부분이냐면, 어떤 선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받는 거에만 익숙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 시장 스스로를 산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현재도 그랬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됐으니까 예산 통과되기 전까지 산업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계속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설 투자를 하라.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왜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 시장은 수요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중심의 인재를 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 비즈니스, 건설 프로젝트하고 비즈니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냥 시작과 끝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한 시장은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이는 기술보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평범한 인력을 대학에서 특히 보면 평범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게 중점인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없다는 거죠. 10%가 시장을 만들어 갖고 나머지 90%의 일자리 제공하는 이런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소수의 두뇌 집단을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할 때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값싼 주택을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값싸면서도 좋은 주택. 이게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발주자가 보면 그렇거든요. 이제는 시간, 투자, 품질, 성능을 주도를 하는 이게 가치 중심으로 가게 될 거죠. 말하자면 내가 산 값이 아니라 그 내가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에 준하는 값을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장 제가 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청년들 보면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 일자리인데, 한국은행이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데 아마 2021년도에 만들어지겠죠. 현재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 2000년도하고 2015년도 15년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고용 유발하는 고용 개수가 얼마냐면 9.2명에서 2015년 5.2명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를 해도 그런 인력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구나 건설협회 민간백석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2배, 1.8배로 높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고용해갖고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2000년대는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 4억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금액이라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이 건설 인력에 미친, 이게 영국에서 예측을 한 건데
2020년 9월 기준 평균 고용률이 9.9% 감소. 전체 산업으로 그렇고 건설의 경우 훨씬 빠른 속도로 11.4%가 10%가 바로 감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들 보고 자꾸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저출산 대책을 자꾸 돈을 쏟아본데 그 해결은 사실은 일자리 소득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수시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통계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나온 거죠. 이게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졸업자 실업률을 한번 보십시오. 2009년에서 2019년 10년 사이에 실업률이 올라가서 5.0%에서 5.7% 올라가서 OECD 평균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 기술이나 전통 산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 없는 건설이나 시장 없는 산업의 존재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뭐 생산성 혁신으로 이게 역설적이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기존 인력은 어떻게 소화를 하냐? 83만 명. 현재 기술인이라고 등록돼 있는 사람이 83만 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에 그 많은 사람을 그저 40% 이상이 없어지는데 그 일자리는 뭘로 해결할 거냐?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두 얼굴은 전통적인 일자리 감소를 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 없는 기업, 시장 없는 산업 존재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는 기존 시장과 산업체 역량으로는 소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이 결국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죠. 사람을 일자리를 주려고 그러면 그러면 시장은 누가 만들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장과 상품 개발을 주다 인재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일감을 늘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길이라는 게 우선은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산업에서 글로벌 챔피언 산업을 하는 게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공통되게 전부 밖의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으로 탑이 된 게 아니거든요. 왜 건설만 계속 내수 시장에 머물러야 되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역할의 선도와 주도를 찾아야 되는데 현대 중심이 아니라 시장과 산업에 항상 뭐냐면 정치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3년 후, 5년 후의 문제가 뭔지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현안 중심으로 간다. 그다음 우리가 계속 주는 것만 받아먹었는데 이제는 줄 생각을 해야 된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국 혁신의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에서 먹힐 수 있는 상품이 뭘까? 우리가 반도체 칩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듯이 건설에도 그런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회가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적 자원이라고 봅니다. 사람 수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가진 탤런트를 리소스에서 탤런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건설 비즈니스의 3대 축이라는 걸 제가 우선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해야 됩니다. 수주한 사업을 소화를 해야죠.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자, 수주를 해서 수행하려고 하면 비즈니스의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잖아요. 그럼 이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한국 고유 상품이 수주 시장을 넓히려고 하면 고유로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약하고 그다음에 기획 및 관리 역량이 취약하다. 여기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시겠지만 건설의 만점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건설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만점을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자, 이 틀을 빨리 깨줘야 됩니다.
만점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기술이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점자라고 해버리면 그 만점자를 받은 사람은 뭐 합니까? 내가 굳이 자기 개발, 자기 역량 개발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이 자랑하는 그 말하자면 건설의 반도체를 한번 찾아봅니다. 한국이란 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한국이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K-팝의 K가 뭡니까?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가 가진 게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그 국가 간 국제 경쟁력 비교해서 보면 우리 144개국 중에 13위입니다. 경쟁력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뭐냐면 건설이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부입니다. 생활 인프라. 이런 집이나 도로나 철도나 상하수나 전력이나 이런 거 축적도는 6위입니다. 2배 이상 높죠. 그다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그다음에 국제공항 건설과 운영, 그다음에 고속도로, 요료도로죠. 이거의 건설과 운영. 이 세 가지는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내가 앞서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의 챔피언이 가능한 건 인천국제공항하고 고속도로 경영하고 상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2001년 3월 28일 날 첫 비행기가 이륙을 했거든요. 그 개항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이후로 개항한 국제 허브 공항 중에 개항 날짜를 지킨 공항은 인천공항 유일합니다. 그리고 개항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 공항도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홍콩공항 잘 아시죠? 이게 통신 장애가 발생해갖고 화물이 이동을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뉴덴버 국제공항 같은 거는 승객 수화물을 해독을 못해갖고 18개월 늦어졌잖아요. 개항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저 공항 뭔가 가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건설 기술 성공적 계약 뒤에는 건설과 종합사업관리 이거 소위 말해 PM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혹시나 가짜일까 싶어갖고 개항 이후 지금까지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인데 8천여 개 기관이 공항을 배우려고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면 가르쳐는 주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가진 상품을 이거 서비스를 상품화시킬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벤치마킹 대상인데 그 더구나 공항 운영 단계에서도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연속 12년간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수화물 10만 개당 분실 0.7개. 이거 무지막지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프랑스에 자주 출장을 가는 편인데요. 그것도 작년까지. 웬만하면 이제 수화물을 이게 맡기지 않습니다. 들고 들어갑니다. 기내로. 이유가 뭐냐면 분실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프랑스 관계자들이 그런 경험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차 타듯이 네가 네 물건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계 평균보다 21배나 초정밀하다는 거예요. 분실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인천공항 건설 경험의 상품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복을 기성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주문 제작식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이러한 이하한 사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항은 각국별로 수요가 다 다릅니다. 승객도 다르고 수화물 처리도 다르고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해주는 맞춤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인천공항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기획 및 종합사업관리 기능, 그다음에 처음에 배치 계획을 세우는 이 경험 플러스 사업관리 기능, 그다음에 종합시운전과 공항의 이전 시나리오. 이게 공항 이전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인천공항 개항을 할 때
김포공항에 국제 관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몇 시간 만에 준비는 1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4시간 안에 완전히 이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천공항을 출발했던 LA발 항공기가 돌아올 때는 김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면 그 관제 기능을 인천공항에서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무지막지합니다. 이거를 실수 없이 처리한 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팔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공항의 이 마케팅 프로그램 사업 관리를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게 사업 관리 기능인데 이걸 상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공항 설비 24시간 이전을 시키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인들. 그런데 이게 상품 가치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유료 고속도로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정부도 2030년 아니면 2025년까지 100%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진 고속도로 건설 경험하고 같이 링크를 시키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경험을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분산된 공구별로 뭐 설계도 구간별로 나누고 시공도 구간별로 나누는데 각각의 빔이 있는데 이걸 갖다 통합 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합 빔으로 통합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경험까지 이렇게 플러스하면 무지막지한 상품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표준 빔 모델하고 VR하고 그다음에 종합사업관리 패키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신흥국의 도로가 보면 지금 수요의 30%도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나머지 70%가 밖에 있다는 거죠.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실명제라는 게 우리가 안전 문제하고 품질 하자 문제가 상당히 건설의 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우리가 작년에 68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거를 340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실패했습니다. 벌써 그 숫자를 넘었었습니다. 자, 이걸 자꾸 처벌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시스템으로 막질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제는 이게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작업 실명제는 뭐냐면 요 의자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 타일 하나하나 여기에 작업한 사람 이름을 새깁니다. 이걸 바닥에 새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새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사실은 우리가 6세기인가요? 신라 시대 때부터 사실은 석축을 샀는데 신라 그 성 있잖아요. 석축을 샀는데 석공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양도성도 여기에 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 석공의 이름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하자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 그 근로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게 잘못하면 내가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나로 인해 갖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기 가족한테도 동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작업 실명제 도입하는 데가 사실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감리를 안 씁니다. 뭐냐면 작업자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에 하자가 생겼다. 콘크리트 이상이 있다. 아니면 파이프에 배관에 물이 샌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을 찍으면 바로 뭐가 뜨냐면 그때 누가 작업을 했고 누가 검수를 했고 누가 확인을 했는데 이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개인 책임제이기 때문에 누가 감시를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감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뭐냐면 작업 카드라는 게 금년 11월 달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공사부터 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개인 실명제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보면 화장실에 뭐가 이상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바코드로 찍는다 이거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가 시공을 했는지 시공사에서 그 작업자 그다음에 품질 확인까지 다 이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하겠죠. 이게 수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레고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록이 아마 여러분들 레고 블록을 보시면 레고 블록 하나하나에 전부 다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아마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거 완공을 못 보고 갔는데 애플사의 캠퍼스 2라는 게 있죠. 이게 작업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레고 블록으로. 그러니까 24시간 꺼짐없이 공사를 하고 실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런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걸 작업 실명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현장의 안전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고율은 영국보다 8배는 높습니다. 좀 창피한 거죠. 이걸 시스템화 시키자. 그다음에 근로자의 작업 손실 시간을 50% 이상 저감을. 이걸 거꾸로 해야하면 생산성을 그만큼 높인다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면 보상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등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 라이트 등을 내가 등을 달라는데 갓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 대기 시간을 40%만 줄여도 상당히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을 하자가 안전사고 발생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은 뭐냐? 한국건설의 글로벌 경영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 머리 서는 부분이 약해요. 이거는 뭐냐? 사업 창출하고 관계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 들어가고도 역은 역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요새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역이 그냥 지하철역인가요? 상업시설들 각종 편의시설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커미션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약해요. 결국에 그냥 뭐 시장 창출 시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밖에 없지 않냐. 현실은 뭐냐면 유능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장 되려고 그래요. 사장이나 부사장 경쟁인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능한 프로젝트 리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인 스스로가 내가 기술사를 가지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특급이면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자. 뭐 저희들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서장이나 본부장 되겠다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유능한 기술자가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기술인 중에도. 예를 83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본부장이나 경영임원으로 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1% 미만입니다. 그럼 99%가 전부 다 100% 이걸 하면 나머지는 누가 일을 해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 근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아마 엘빈 토플러가 96년도에 대통령 보고서를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한테 줬대. 대통령 보고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국은 사람에 달렸다는 거죠. 미국 연도 보고서에서도 과학의 기술의 인재, 그다음에 2015년도에 토마스 프레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30개, 기존의 일자리가 25개가 사라지고 30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상하게도 이거를 저는 상당히 의외로 생각했는데 금년 2월 6일 날 과학기술 혁신체계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에 보면 인적 역량이 6위로 가 있었는데 새로 발표하면서 이게 맨 앞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일의 순서로 보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페이스로 보고 앞단계로 사업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리더급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경력 얼마, 학력 얼마 이걸로 만점자를 결정하는 거에서 4천을 바꾸라. 어떤 일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데 컨피던시가 뭐냐, 경쟁 요소가 뭐냐 이렇게 4차원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산업의 역할을 본다면 정책과 산업의 혁신, 전략의 혁신은 뭐냐면 기술의 모델을 글로벌로 옮기라. 내수장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 산업계한테서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테스 형 그러던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재수하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아야 다음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 정책만 바라보지 말고 정책을 앞서는 역량을 키우자는 거고. 그다음 산업계 전략 경영 전략 핵심은 뭐냐면 대안이 없습니다. 탈출구를 빨리 만들어라. 국내 울타리에서 벗어나라는 거고 역량의 높이를 현재보다 무한대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수용이 불가피하다.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정면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2021년 산업계 내년도부터 3대 혁신운동을 제안하면 건설의 역할을 제대로 바로 세우자. 그다음에 코리아 브랜드를 최대한 더 활용을 하자. 그다음에 건설 전문가들, 건설 기술자는 건설에 관련된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역량을 혁신을 시키자. 이런 운동에서는 한국에서 빠르게 일어났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